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은 순간 제 이름이 범죄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0세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며 소박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형사님 앞에서 지문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전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는 얼굴들이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온다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식사는 잘하시고 계세요? 지은이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날따라 두 사람 다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그런데 너희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요즘 좀 힘듭니다. 무슨 일인데? 지은이가 하던 온라인 쇼핑몰이 작년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남은 빚이 아직 좀 있어서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갚아나가고는 있는데 요즘 제 월급으로는 빠듯해서요. 이번 달 카드값도 좀 밀렸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아니에요, 어머니. 돈 달라고 온 건 아니에요? 지은이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건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노년층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연세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서류 준비하고 신청 도와드리려고요. 지원금? 네,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신청하면 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게 있다는 건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데? 나도 받을 수 있어? 네, 어머니는 70세시니까 나이 조건도 맞고 기초연금 받으시니까 소득 기준도 해당돼요. 저희는 나이도 안 되고 소득이 있어서 못 받거든요.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어머니 계좌로 들어와요? 그 돈으로 생활비 보태시면 되고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절차가 복잡하다며? 네, 서류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고 은행에서 새 계좌도 만들어야 해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은행 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ATM기도 헷갈리는데 인터넷으로 뭘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 너희가 도와주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돼요. 알았어. 그 정도야 얼마든지. 제가 대답하자 민수와 지은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무슨,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받는 게 맞지. 그걸로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뭐라도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데? 은행 가려고요. 계좌 만들어야 해서요. 아, 그래. 오전이면 괜찮아. 그럼 10시쯤 모시러 갈게요. 지은이랑 같이 갈게요. 목요일 아침 저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도장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10시가 조금 안 돼서
민수와 지은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차 안에서 지은이가 서류 몇 장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아? 신청 서류요?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다 작성할게요. 어머니는 계좌만 만드시면 돼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번호표를 뽑고 우리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계좌 만들러 왔어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명의로 신규 계좌 개설하려고 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지원금 받으려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글씨가 작고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비밀번호 설정하시겠어요? 그냥 간단한 걸로 할게요. 직원이 키패드를 제 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저는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생년월일 4자리였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옆에 있었지만 제 손이 가려서 번호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잠시 후 직원이 새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개설 완료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잠깐 저희가 맡아도 될까요? 지원금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들어오면 다시 드릴게요. 응, 그래. 확인될 때까지만 맡아줘. 저는 통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카드는 아직 안 나왔고 비밀번호는 저만 아니까 잠깐 맡기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뒷좌석에서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급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지은이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와 지은이는 금방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신청은 저희가 할게요. 지원금 들어오는데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생했어. 두 사람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뭔가 마음 한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원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원래 그렇게 오래 걸려? 네,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지원금 언제 들어온대? 아, 그게 아직 심사 중인가 봐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네, 좀 오래 걸리나 봐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5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원금이 들어온 건가? 그런데 50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은행에서 문자 왔는데 50만 원 들어왔다는데? 아, 네. 지원금 일부가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일부? 전부 한 번에 안 들어와? 지자체마다 다른가 봐요. 어머니 사시는 지역은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눠서 준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8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또 돈 들어왔는데? 아, 네. 그게 정상금이래요. 지원금이랑 별개로 먼저 나온 거래요. 정상금? 그런 것도 있어? 네, 복잡한 거니까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박순자 씨 명의 계좌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경찰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순자 씨 명의로 개설된 사랑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출석 거부 시 강제 소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제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데?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내일 경찰서 나오래. 민수야, 이거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어머니 그게.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뭐야?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일단 내일 같이 가서 이야기해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바꿔봐. 어머니 지금 지은이는 받고. 잠시 후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계좌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저희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몰랐다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저희가 내일 같이 갈게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박순자 씨 사랑은행 계좌 개설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개설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원금 받으려고요. 아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지원금이요? 어떤 지원금? 긴급생활 지원금이요. 노년층 대상으로 나온다고 아들이 그랬어요. 형사님은 컴퓨터를 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씨 명의로 신청된 지원금 내역은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아들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계좌로 지난 한 달간 총 1,200만 원이 입금됐고 대부분 당일 출금됐습니다. 1200만 원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200만 원? 제가 받은 문자는 50만 원,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돈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입니다. 박순자 씨, 계좌를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저는 빌려준 적 없어요. 그냥 통장만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요? 네, 지원금 확인해 준다고 해서요. 형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자 씨,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명의자는 박순자 씨고 계좌 개설도 박순자 씨가 직접 했어요. 현재로서는 박순자 씨가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증명해야죠. 박순자 씨가 피해자라는 걸. 형사님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지문 찍으시고 진술서 작성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문을 찍었습니다.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 공범, 방조,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돕고 싶어서 선의로 도와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형사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명의자는 박순자 씨고 계좌 개설도 박순자 씨가 직접 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범죄자라니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는 제가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김 여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지만 김 여사님은 고개만 까딱하고 휴대폰만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무거웠습니다. 1층에 내리자마자 김 여사님은 빠른 걸음으로 먼저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 났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 계시던 직원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 아니야? 경찰서 갔다 온.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웃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잖아. 어머니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내 계좌로 12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게 저희도 확인해보고 있어요. 확인은 무슨? 내가 지원금 신청한다고 했잖아. 근데 경찰이 그러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됐대.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어머니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려우면 지은이 바꿔봐. 지은이는 지금 없어요. 없기는. 받고? 잠시 후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가 내 계좌로 뭘 한 거야? 어머니,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원금 확인만 하려고 했는데, 그럼 왜 지원금 신청이 안 된 거야? 그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너희가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민수도 지은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좌를 만든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민수와 지은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통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50만 원과 80만 원. 그런데 경찰은 1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문자를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제게 알리지 않은 겁니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장에서 은행 문자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건뿐이었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1200만 원이라면 최소한 10건 이상의 입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문자는 2건뿐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은행 문자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문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제게 오지 않은 겁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계좌 개설하고 집에 왔을 때 지은이가 제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요. 은행 앱 설정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알림 설정을 바꾼 걸까요? 통장을 민수가 가지고 있었고 알림마저 누군가 통제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수가 통장을 가지고 뭔가를 한 걸까요? 아니면 지은이가?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중개계좌. 생소한 단어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중개계좌라는 건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잠깐 거쳐가게 만드는 계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계좌를 빌려준 사람으로 취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통장을 잠깐 맡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 검색 결과 중에 금융사기 상담센터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사기 상담센터입니다. 여자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저 보이스피싱 계좌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도와준다는 아들의 말, 계좌 개설, 이상한 입금, 경찰 조사까지. 상담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손님, 지금 상황이 심각하긴 합니다만 손님께서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피해자요? 네. 손님께서 직접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님 명의를 이용한 거라면 손님도 피해자예요. 그럼 저는 처벌받지 않나요? 그건 증거에 달려 있어요. 손님이 고의로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우선 계좌 개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누가 함께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통장이나 카드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중요해요. 통장은 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혹시 계좌 개설할 때 은행 CCTV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확보하시면 좋아요. CCTV요? 네. 손님 혼자 계좌를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저는 상담사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손님,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과 통화하실 때 녹음해 두세요. 녹음이요? 네.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뭔가 인정하는 말을 한다면요. 알겠습니다. 손님,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하시면 끝까지 싸우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담사가 해준 말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거, 기록, 녹음. 저는 지금까지 감정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냉정하게, 정확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CCTV 열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계좌를 만들었던 그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때문에 필요한데 CCTV를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직원은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90일이에요. 그 안에 신청하셔야 해요. 제가 계좌 만든 게 한 달 반 전이니까 괜찮겠네요. 네, 신청하시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뭔가 하나는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너희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내가 지금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데 너희는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잖아. 어머니, 저희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지원금 신청했다며? 근데 왜 신청 내역이 없어?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대답해. 어머니, 그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이미 했어. 경찰이 확인했다고. 신청 자체가 안 됐대. 그럼 제가 실수한 건가 봐요. 실수? 실수로 이렇게 큰일이 났어?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도 억울해요. 저도 몰랐던 일인데 내가 몰랐다고?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었잖아. 그건 맞는데 지은이 바꿔봐. 지은이는 지금 외출했어요. 외출? 이 시간에? 네, 급한 일이 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너 솔직하게 말해. 지은이가 내 계좌로 뭔가 한 거 맞지?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돈이 어떻게 들어온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냥 신청만 도와주려고 했어요. 지은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 아니, 그게 저는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회피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열람 준비됐습니다. 방문하세요.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작은 상담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화면에 계좌 개설 당일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수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직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고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갈 수 있나요? 본인 확인은 됐는데 반출하시려면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경찰 수사 관련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수사 관련 증거 자료라고 적었습니다. USB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는 USB를 구매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혼자 계좌를 만든 게 아니라
민수와 지은이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50만 원과 80만 원 입금 문자네요. 민수와 지은이 동행한 CCTV 영상, 민수의 회피성 답변 통화 녹음.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은이가 뭔가를 인정하는 말 또는 통장을 실제로 사용한 증거.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녹음을 켰습니다. 지은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시간 있어?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좀 바빠요? 바쁘기는 잠깐이면 돼.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내 계좌 말이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통장 가지고 뭔가 한 거 있지? 어머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그건 저도 몰라요? 몰라. 통장은 너희가 가지고 있었잖아. 어머니 그건 맞는데 저희는 확인만 하려고 했어요? 확인만? 그럼 왜 제대로 말 안 해줬어? 1200만 원이나 들어왔는데? 어머니 그건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내가 은행 가서 CCTV 봤어. 너랑 민수랑 셋이 계좌 만드는 거 찍혔어. 그건 당연하죠.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간 거니까요. 도와줬어? 그럼 왜 지원금 신청이 안 된 거야? 지은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했다는 걸, CCTV 얘기를 듣고 흔들렸다는 걸요. 저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지은이도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금융사기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네, 기억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셔야 해요. 경찰이요? 네. 손님이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경찰에게 직접 보여드려야 해요. 그럼 제가 다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네. 담당 형사님께 연락하셔서 추가 진술하고 싶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형사님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태석 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박순자입니다. 저번에 조사받았던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증거를 좀 모았는데요. 추가 진술하고 싶어서요. 증거요? 무슨 증거? 계좌 개설 당시 CCTV랑 통화 녹음이요. 형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번 나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증거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다고?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더니요. 내일은 안 돼. 약속 있어. 그럼 모레는요? 모레도 바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어디 다니세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민수와 지은이를 만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경찰 조사를 먼저 끝내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경찰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 형사님을 만나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형사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증거 가져오셨다고요? 네. 저는 가방에서 USB와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 그리고 은행 문자 내역을 꺼냈습니다. 형사님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옆에는 민수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제 아들하고 며느리입니다. 계좌 개설할 때 동행했군요. 네. 지원금 신청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형사님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씨,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들이요. 지원금 확인해 준다고 해서 잠깐 맡겼습니다. 비밀번호는요? 제가 직접 눌렀어요. 아들이나 며느리는 몰라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셨죠? 네.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형사님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냥 신청만 도와주려고 했어요. 형사님은 녹음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박순자 씨, 이 증거들을 보면 박순자 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박순자 씨 명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저는 괜찮은 건가요? 일단 명예 도용 피해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확인 후 최종 조치하겠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지은이랑 같이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할 얘기가 있어. 꼭 와. 어머니 내일은 좀. 내일 안 오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지은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CCTV 영상 캡처본과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행에서 받아왔어. 너희 둘이 나랑 같이 계좌 만들러 간 거 다 찍혀 있더라. 민수가 서류를 가져가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은이가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수야, 너 알고 있었지? 지은이가 내 계좌로 뭔가 한다는 거. 어머니 저는. 말하지 마. 너 목소리 떨리잖아.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너 내 계좌로 뭘 한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통장 맡겨주셔서 확인만 했을 뿐이에요? 확인만? 네.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통장 건네주시면서.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저는 녹음 파일을 하나 더 재생했습니다. 통장 잠깐 저희가 맡아도 될까요? 지원금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들어오면 다시 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맡긴다고 했어. 너희가 써도 된다고 한 적 없어.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한다고 했지? 근데 신청 자체가 안 됐더라. 경찰이 확인했어.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맞지? 지은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저희가 정말 급했어요. 빚 때문에 한 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만? 1200만 원이 한 번이야?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너희가 몰랐다고?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너희는 뭐 했어? 내가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끝이야? 나 범죄자 될 뻔했어. 어머니, 너희가 나한테 뭘 한 건지 알아? 내 명의로 범죄 계좌를 만들었어. 나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내 휴대폰 설정 바꾼 거 맞지? 은행 알림 안 오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문자가 이건밖에 안 온 거구나. 죄송해요. 그리고 통장도 너희가 썼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썼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넌 몰랐다고? 통장 내가 가지고 있었잖아. 지은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냥 뭐? 모르는 척 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지은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내가 피해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지은이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경찰에 증거 다 제출했어. CCTV, 녹음, 문자 내역 전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인했어. 나는 명의만 도용당한 피해자고 너희가 실제로 계좌를 사용한 거라고. 어머니, 경찰이 곧 너희한테 연락할 거야.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 제발요. 저희 이러다 감옥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수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법 안 어기고 살았어. 그런데 너희 때문에 범죄자 취급받았어. 이웃들이 나를 손가락질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가 더 아픈지 알아? 내가 너희를 믿었다는 거야.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선이었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 선의를 이용했어. 나를 범죄에 끌어들였어.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민수와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제발. 민수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아드님과 며느님 조사 진행 중입니다. 박순자 씨 진술과 증거 덕분에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박순자 씨 괜찮으세요? 가족한테 이런 일을 하시려면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괜찮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범죄를 봐줄 순 없잖아요. 형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을 지킨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아드님과 며느님 사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로 송치됐고 기소 절차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씨 무혐의 처리 확정됐으니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서서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 당하시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김 여사님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민수 가족이 와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은이의 번호도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썼든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켰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선의를 이용당하고도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비록 혼자가 됐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싱크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일상을, 제 자리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겁니다.